여기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준 위원들, 그 연준의 19명 이런 총재들, 뭐 이런 총재들이나 위원들이 이사들이 지금까지는 늘 한 목소리를 내왔어요. 지나간 1년 동안. 뭐냐면 나오기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점점점 더 강한 긴축, 그다음에 제약적인 금리를 더 오래 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주 한 목소리로 나왔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그다음에 옐런의 국채시장 위험론이 나오는 이런 비슷한 시기에 3명의 다른 소리를 내는 연준 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메리 데일리라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게 긴축하는 건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고, 연준 중에서 가장 비둘기로 보인 사람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 여자분인데 레이얼 브레이너드라는 이 사람이 또 분명하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타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3명 이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이런 강도의, 이런 속도의 긴축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연준의 그런 어떤 통화 정책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연준의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선회하는 거예요. 의논을 시작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거는 방향 전환을 의미해요. 거의.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한 목소리. 이건 같은 일이, 제가 지금 이걸 막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2015년도에 옐런이 들어오고 바로 직후입니다. 강한 긴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지금 긴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실제로 연준의 긴축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뭐 버냉키, 그 다음에 옐런, 그 다음에 파월 이런 사람들과 다 연결돼 있는, 그때 근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2015년도에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라 실제로는 저희로서는 의미 있게 보는 사람인데, 요런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연준 내에 어떤 다른 방향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융시장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중앙은행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영국이든 일본이든 막 이렇게 터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이사들의 발언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움직인 거고, 사실은 닉 티밀하우스라고 말하는 백악관과 연준을 대변하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딱 말했다가 나중에 뒤집긴 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동요를 해버렸으니까, 갑자기 피봇에 너무 반응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슷한 시점들을 다 보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보이스, 시그널들이 방향 선회를, 방향 전환을 어느 정도 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다만 왜 그럼 제롬 파월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지금 두드러지게 시장에서는 그게 다 나타나지는 않느냐라고 하면, 옐런의 그런 말과 함께요, 미국 국채는 공포지수가 따로 있어요. 지금 주시장의 공포지수는 빅스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국채 공포지수로 불리는 거는 뭐냐면 IC라고 말하는 그런 인덱스 중에 BOFAML이라고, 이 채권의 빅스가, 채권의 위험지수는 모브지수라고 해요. 다 MOV라는 그 무브지수 중에 하나인데, IC, BOFAML 요 국채 공포지수가, 미국 국채 공포지수가 코로나 때 200이었거든요. 요번에 160대까지 올라간 거죠.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은 잘 취급하지 않는 국채시장의, 미국 국채시장의 불협화음들은 사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자체도 돌아설 이유들이 생기고 있다. 네. 이거는 비록 속도 조절이겠지만 멈추거나 하락, 금리 인하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에 의한 긴축에 의한 하락장에서는, 이런 장에서는 속도 조절만으로도 시장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당연히 멈췄다고 하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또 그 속도 조절론을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게 증시가 또 올라가 버리면은 또 그게 소비 심리를 또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그렇죠. 연준 입장에서는 대놓고는 못하고, 그러니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단하게 어떤 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장엔 다양한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제가 내는 소리는 시장의 여러 보이스들이 그거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중간 선거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뭐 중국에 관련된 어떤 남다른 해석 이렇게만 볼 수 없다. 이 모든 거의 이면 안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월가에서는 상당한 비중의 사람들이 주요하지는 않죠. 좀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는 하실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터널에다가 좀 비유를 네. 하면은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가고 네. 심지어 내후년까지도 갈 수도 있고 올라간다 해도 그게 지속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작도 안 한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터널에 처음 입구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터널에 비유를 한다면 좀 어느 네.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는 터널에서 보자면 상당히 와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굳이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끝이 오려면 뭐가 와야 되냐면 피봇이라는 게 와야 되죠.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가던 방향이 아니라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피봇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 그걸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지정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피봇 맞는데 광범위하게 그 속도 조절부터 멈추는 거 사실 더 정확하게 멈추고 인하해야 하는 게 피벗이 맞겠죠. 하지만 속도 조절이 그 시작일 거다라고 보고 어찌됐든 멈춘다.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피벗이 언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때가 사실은 투자의 적기일 테니까요. 그죠? 전환에. 그럼 피벗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두가 행복한 피벗.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긴축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년 초라도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춰버리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첫 번째 피벗은 그거. 두 번째 피벗은 강제 피벗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신용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안 꺼졌다면 미국에서 지금 국채 불협화음이 터졌는데 결국 터져버리면 그러면 코로나처럼 뭔가 터진 거라서 어떻게 돼요? 시스템 리스크를 막으려면 최종 기업의 부도를 막으려면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게 강제 피봇.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 금융시장이. 근데 그 전에 막으려고 하겠죠.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 선제적인 피봇.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불협화음을 연준이 캐치했고 이 불협화음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린 것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속도 조절을 표명하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만 따라준다면 멈추는 데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제 피봇을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터널의 끝부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터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침체도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침체에 대한 걱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피벗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만 다룬 거고 현재 월가에서는 거기까지 나간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멈출 수는 있을 것 같다. 그 사람도 금융시장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멈출 수는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멈춰 쓰기만 하면 주식시장의 대반전이었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을 거다. 왜? 침체가 그 뒤를 때릴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될 거다라고 말하는 쪽인 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뭐 소개를 드리자면 대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블랙록이 이제 그런 쪽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전과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지나간 30년과는 이제 다를 거다. 지나간 30년은 어땠냐면 연준이 이런 행보를 거쳤죠. 뭐냐면 균열이 조짐이 보이면 바로 멈추고 금리를 동결한 다음에 심할 때는 내리기까지 했어요. 이게 2019년도 사례입니다. 2018년도 12월에 제롬 파월이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오토파일럿이라고 말하면서 금리 계속 올릴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로 균열돼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25% 정도 빠졌어요. 주식시장이 한 달 동안 그렇게 빠졌으니까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진짜 멘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제롬 파월이 바로 1월 달부터 점도표나 표현에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의 다른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더니 7월에 금리를 인하해버렸어요. 연속 3번. 그러니까 12월에 말했던 제롬 파월은 그 정도 있다가 내리면 안 되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준은 바로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강경하게 말하고 다음 달에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믿을 게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안정기, 뭐냐면 저금리, 저물가 시대였다는 거죠. 저성장. 이때는 돈으로 이걸 막아왔기 때문에 조짐이 보이면 동결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려울 것 같으면 내려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생겨서 멈출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지금까지 얘를 조절하기 위해서 해놓은 금리가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긴축에 의해서 시장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침체는 과거처럼 미리 방어한 게 아니라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만 균열이 보여도 동결하고 좀 심해 보이면 내려버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절대 내릴 수도 없으니, 그리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리 했기 때문에 멈추는 순간에 잠시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빨리 올린 금리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침체를 이제는 반영해야 된다. 왜? 늦었을 테니까. 예전에는 빨리빨리 대응했는데 지금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늦었을 수 있다는 게 블랙락의 의견이고, 최근 리포트가 나왔는데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상당히 나이스한 그런 시장을 지금은 최근 나온 리포트 이름이 뭐냐면 Another Step on the Narrow Path. 좀 좁긴 하지만 연착륙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침체가 얕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야, 또 이렇게 갈리네요. 골드만삭스 입장에서. 예.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락의 의견 중에도 참고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안정의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 이거는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침체에 대해서는 저는 골드만삭스 쪽 의견입니다. 마일드한 침체를 가져갈 거라고 보는 거고, 연준이 아직 늦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이 말한 대로 속도 조절? 상관없어? 괜찮아. 나는 더 많이 올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진짜로 그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지금 뭐 제레미 시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연준이 잘못된 걸 보고 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있다. 제롬 파월이 자기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만 이미지 나빠지지 않으려고 역사에 남기 위해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불협화음이 금융시장에 화음이 나오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도 참고를 안 한다면 상당한 부분이 침체로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속도 조절이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하는 한은 이런 정도 시그널이면 전환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라면 얕은 침체로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흥미로운데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그러면 좀 현금 여유가 있으면 주식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시그널 보이스들이 전환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니까 단기든 장기든 지금은 매수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다만 단기와 장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단기는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까지도 혜택이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 외국인 매수 같은 걸 통해서 마지막 그 12월 달까지는 반등의 시장이 길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 할지라도. 산타 랠리. 네, 그렇죠. 그래서 3개월 이내에 3개월, 2개월, 한 달짜리 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지금 사야 되는데, 살 때는 당연히 실적을 봐요. 3분기 실적을 다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서도 현재 상당 부분 할인 많이 내려와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덱스를 사는 게 아니라 종목을 사야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실적을 보고 종목을 찾는 단기 매수자에 들어가야 되고, 장기 매수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그널들로 봤을 때 저는 장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하락한 쪽은 당연히 기술주 쪽일 것 같고, 그러면 기술주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금리가 이제 지금 하락은 인플레이션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고 상당히 오를 거니까 기술주의 할인율은 높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지금 간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요거는 3분기 실적이 꽤 좋게 나왔는데도 여전히 앞에서 하락한 것 때문에,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 가격으로 돌아갔죠. 아마존 같은 거 막 일주일씩 하락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빅텍조차도 지금은 사기가 너무 편한 시간이라고 말할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하락의 정면을 맞은 기술주를 잘 바라보는 게 좋겠는데, 그럼 그것만 많이 하락했다는 것만 매수 이유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금리가 전환돼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안 올린다라는 사실은 기술주에게는 최고의 호재죠. 왜냐하면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할인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금리가 더 이상은 할인율이 높아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혹은 10년물 금리는 내려오기까지 할 거예요, 아마. 멈췄으니까. 침체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사실만으로 10년물 금리는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금리가 심지어 내리기까지 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내리는 행동은 안 하지만 시중의 금리는 내려까지 하니까 기술주에게서는 최적의 타임일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 방향의 상승이 초기에 적어도 1단계에서는 세게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잘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탈세계화, 블록화, 그 다음에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모두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공급망 재편으로 갑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의 리쇼어링,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고 중국은 중국, 유럽은 유럽 내에다가 그죠? 그걸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재편이란 말이 뭐냐면 중국의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미국의 공장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는데 공급망 재편은 간단하게 말하면 재편이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요. 중복적으로 있는 걸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강제로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투입 비용이 들어가요. 이걸 사실은 민간 기업은 못할 것 같고 정부가 할 겁니다. 네. 정부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 중복 투자가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일어나긴 할 건데 이 상황에서도 이기는 기업은 어딜 거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일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 투자만 보면 미국의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들어가려면 40% 더 비용이 더 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비용이 대부분은 인건비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생산성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건비를 없애면 됩니다. 많이 해고 사람을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덜 쓰는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겠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술에 의해서 생산성 증가를 급속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혁신 기술에 의해서 사람을 안 쓰고도 사람을 덜 쓰고도 똑같은 결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밸류체인 재편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건 기술일 거로 보는 거죠. 비용을 떨어뜨리는 기술. 그런데 사실 이 제일 선두주자가 테슬라예요. 로봇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업들은 아마도 상당히 가치를 발휘하게 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기간에서 이게 멈추는 것만으로 1단계에서 기술주를 사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할인됐겠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투자할 수 있을 거고 2단계에서도 결국 그런데 이 세상이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재편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패권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빅텍도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년이든 2년이든 지나면 메타가 메타버스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생산성 쪽으로 전환한다면 빅테의 가장 큰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FCF예요. 뭐냐면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거죠. 갖고 있는 현금.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웬만한 작은 그 중급 회사들도요. 신규 사업에 그냥 안 뛰어들어요. 자기가 들어가려는 산업에서 성공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대로 합니다. 걔를 사거나. 예, 보편화돼 있어요. 이게 빅텍이 썼던 방법이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빅텍은 현금을 들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차별화 선택해야 합니다. 빅텍도. 저한테 물어보면 아마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예뻐 보여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는 공급망 재편의 경쟁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상되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유리해 보여요. 지금 기술 기업들이 매우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전에 2015년도부터 시작된 플랫폼 혁명이 플랫폼 혁명은 어떤 거였냐면 점유율 경쟁을 한 다음에 악가지를 내서라도 쿠팡처럼 돈을 적자를 보면서라도 점유율을 늘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몇 년간은 엄청나게 승자 독식을 먹는 그런 게 플랫폼 기업의 다른 산업으로 다 퍼져갈 수 있었잖아요. 그 향유 기간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또 경쟁 구도로 들어갔어요. 광고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애플의 광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 광고망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광고 플랫폼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처음에 새로운 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시기예요? 경쟁 시기.
무슨 시기예요? 점유율 시기. 이때는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지는 않는 시기. 그러니까 점유율을 얻으려고 하는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2015년도 이때 플랫폼을 정부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코로나 때 대박 실적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근데 지금 그 빅텍들이나 기술 기업들이 다 여기에 많이 들어간 데가 많아요. 재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에 이 산업을 분석하고 이 산업에서 경쟁 구도의 어떤 점유율 경쟁에 들어가 있는 기술 기업은 선택해 줄 수가 없죠. 당장 실적 발표를 못 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한 가치는 충분히 돌려줍니다. 몇 배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당장에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서 미래만 보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빅텍도 차별화됩니다. 네. 어느 건 오르고 어느 건 내리는 거죠. 이거 판단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최우선 타겟이 된다는 건 변함없다. 예, 그런 거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아까 예. 정말 그 지금 터널에 네. 초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네. 정말 그 금리가 정말 내려가는 신호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네. 사기 시작하면 네. 늦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거는 뭐 언제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리스크와 리턴이 비례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장 진입할 때 리스크도 없으면서 안전한 때 들어갔는데 수익도 많다? 저거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도 하고 싶어요. 또 많이 늦을까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땠냐가 문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그 결정을 좀 하는 거죠. 진입 시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말 본대로 변화가 온다면 기본적으로는 잘 했을 경우에 는 상당한 그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앞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참아야 하는 구간이 주어지겠죠. 대상만 잘 골랐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종목 투자는 투자에서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한 뒤에 개별 종목을 가야 되고 개별 종목부터 선택을 했다가는 잘못될 경우 지금 진입을 너무 일찍 했어요. 그러면 종목인 경우는 대가를 아주 처참하게 치를 수 있어요. 업종인 경우는 버티면 좀 됩니다. 그런데 종목은 그렇구나.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업종이라는 건 이제 ETF나 이런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죠. 개인이 성공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처음에는 그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인덱스 투자 대표적인 게 ETF니까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 투자 섹터를 투자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정도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개별 종목으로 가야 한다. 다만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인덱스를 사야 할 때가 있고 개별 종목을 사야 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침투율에 의해서. 그죠? 대중화율이 아주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한 20%대 이상 넘어가서 30%대 가까이 갈 때는 종목을 사야 하거든요. 기술도. 네.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처음부터 종목을 사야 할 기술을 택하지 말고 인덱스를 사도 되는 기술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성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질문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 잘 판단해가지고 리스크 하더라도 일찍 들어가는 사람만 수익 내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로서는 그런 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거라면 그 시기를 맞추는 거에 의한 그런 손실률과 그런 상승률의 폭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금리에 의한 전환이 피벗이 일어나지 않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가 과거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업종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금리에 의한 할인을 왜냐하면 앞에 성장한 업종은 이미 가격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 가격이 정당화되지 못하니까 네. 다시 정당화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지금 금리에서 4% 금리로 보면 아마존의 예전 최고 가격이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게 시장의 지금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건 이전에 이미 좋았던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좋아지는 업종은 이제 이 금리에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혜택이 있을 뿐 손해가 있지는 않죠. 그 약간 그 개발도상국에서 예. 금리 높이더라도 예. 그 성장률이 더 높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도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기업의 어떤 값을 치렀을 때 이미 그 금리는 반영된 거잖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지금 4%까지 올렸는데 이 상황에서 성장하고 이익을 내는 기업은 이 금리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땡큐.
그러나 유지돼도 땡. 더 할인될 필요는 없죠. 네. 그죠? 그럼 그런 걸 찾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눈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렌즈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만히 있는데 변화시키는 기술을 찾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변하니까 변하는 세상에 성장할 섹터들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판단해야죠.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릴 거는 한 3가지 정도예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회사 세미나 오시면 설명드릴 거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변화 중에 지금 제일 모두가 동의하는 거 탈세계와 블록화 이런 변화. 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탈세계와 블록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섹터를 찾으려면 탈세계화되고 블록화되면 반드시 밸류체인의 재편으로 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생산의 그런 조직이 다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밸류체인의 개편으로 가는 그 현상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2가지가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밸류체인의 변경은 사실은 광범위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방향인데 미국이 내놓은 그런 그 법 2개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내놓은 바이든에 의해서 지원법이 나온 게 첫 번째가 반도체 관련된 칩스 액트라는 거죠. 2번째가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2개가 말하는 그 업종은 이 앞으로를 지배할 중요한 밸류에이션 개편, 그러니까 생산에 관련된 변화를 가져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그 밸류체인 변화에 있어서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미국이 딴지를 중국을 막고 있는 그 출처를 다 보세요. 다 반도체에 관련돼서요. 반도체는 아주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추정해서도 거래를 끊을 수 있는 법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변하는 밸류체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다. 라는 거. 그런 면에서 반도체 투자를 봐야 되고 이 반도체를 투자할 때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밸류체인이 변경되면 변화무쌍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요번 코로나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있잖아요. 전기차로 가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기업의 위상이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향후 밸류체인이 변경될 때 반도체의 어떤 반도체 분야가 커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인공지능 반도체는 잘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섹터에다 투자하는 투자를 이제 시작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세요. 이거하고는 다른 논리예요. 예. 그리고 충분히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거 오케이. TSMC를 사는 거 오케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숙한 산업이긴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어떤 분화를 일으킬지, 어떤 반도체 분야가 더 커질지, 그 다음에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반도체 부품주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투자하려면 반도체 섹터에다 투자하는 게 좋다. 미국 반도체 보면 SMH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이 밸류체인 변경은 반드시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앞부분에 설명드린 비용이 중복 투자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앞으로 2, 3년간 금리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높은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이런 중복 투자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결은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 건데 비용을 낮추는 방법 중에 가장 지금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게 로봇 산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로봇 산업을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원래 로봇 관련된 매수 그러니까 가장 소비가 높은 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들이었어요. 네. 제조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과 그 반도체 로봇 산업은 세상에 변화하는 투자에 속한다. 로봇 산업도 ETF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 4개나 있고요. 그래요? 네네. 그 중에 뭐 일본 로봇 강국은 한국도 강국인데 일본이 최대 강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로봇 회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ETF가 있고 BOTG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로봇으로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러비오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신냉전, 자원민족주의, 패권전쟁 이게 앞으로 이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독일도 방위비를 2% 확 올려요. 그러니까
GDP 전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줄여왔거든요.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토 가입국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우크라이나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건 전체적으로 방위비 증강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 방위 산업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뭐 보잉도 방위 산업체거든요. 뭐 이 로키드 마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한국을 포함해서 방위 산업에다 방위 산업 섹터에다 투자하는 건 앞으로 3, 4년, 5년까지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다라는 거고 가능하면 한국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부재 장세였죠. 작년도에는 너무 유동성이 막 대형주들이 너무 상장되면서 그 자기들끼리 팔아야 되는 상황 때문에 대형주 부재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하락할 때 대형주가 워낙 집중적으로 타겟을 맞았기 때문에 대형주가 부재할 때는 누구나 거래한 사람은 중소형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종목 장세입니다. 기본적으로 테마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로봇,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게 테마로 움직였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을 투자할 때는 잘 봐야 하겠죠. 상당 부분 지금 시기적으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겠지만 그걸 따져야 되겠죠. 이런 거를 좀 덜 걱정할 수 있는 게 미국 방위산업주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방위산업에서 인기 있는 나라인 것처럼 미국은 전 세계에 인기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외교의 많은 부분이 미국의 우방들에게 지금 전부 무기 팔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방위산업주들을 또 이것도 그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왜 신재생으로 가야 되느냐? 그 이대로 가면 다 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가 엄청나게 수고를 들이고 희생을 해서 이 속도를 멈추기 전까지는 자연재해는 계속 늘어난다. 그럼 자연재해가 늘어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사람도 죽고 다 하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영역은 농산물 쪽이에요.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데 그 농산물 피해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뭐냐면 예상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너무 많이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오거나 예상량을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예상대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맞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재해 이런 너무나 자연재해가 많이 터지는 세상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상된 물량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기술에서 찾았는데 그게 스마트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나 이런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스마트팜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네. 스마트팜이란 건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시에 지금 이런 서울의 아주 중심부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재배하는 빌딩인 거예요. 네. 그럼 자연재해가 와도 그게 스마트팜이구나. 예, 빛을 쬐고 네. 물을 주고 이게 전부 인공지능화 돼 있어요. 그냥 여담으로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스마트팜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회사 중에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농장 예, 기계 만드는. 네, 그렇죠. 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실행한 거죠. 왜냐하면 그 넓은 땅에 트랙터는 자율주행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도로를 다니니까 완전 자율주행하면 문제가 터지잖아요. 3단계까지 먹고 갔잖아요. 존 디어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갔죠. 뭐 별거 다 있어요. 스마트팜 회사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영상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열매를 딸 때 측정을 하는 거예요. 빛을 쏴서 얘가 얼마큼 익었는지. 그리고 옆에를 손 건들지 않고 얘를 탁 따는 로봇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팜에 로봇 회사 많아요. 드론을 날아다니면서 로봇팔로 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정보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현장보다는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가 제일 좋아요. 재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값이 폭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금 스마트팜 관련돼서는 전 세계 1등 이스라엘, 뭐 3위 안에 한국이 들어요. 그래요? 대회에서 계속 1등하고 있죠. 스마트팜 모르겠다. 대회에서. 대단하구나. 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럽이 치명적으로 당한 이유는 환경 문제를 생각하느라 천연가스나 그다음 원유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러시아죠. 너무 의존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은 올해 내년에 걸쳐서 절치부심 에너지 독립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독립을 하는데 과연 화석 연료로 독립하려고 하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는 다 인프라 산업이에요. 인프라를 깔아야 되잖아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다 그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굉장히 좋은 투자다. 계속 커질 거다. 미국도 커지고 유럽도 커지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지만 유럽이 또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너무 몇 년간 계속 신재생으로 달렸더니 자기네들한테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동시에 그 옛날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또 가져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사실 원자력은 신재생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우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은 신재생이야. 왜냐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거든. 화석 연료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것도 있지만 얘는 돈이 덜 들어간 상태, 효율이 높은 상태. 네. 그러면서 신재생처럼 비용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딱 중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왜냐하면 바이든은 다 못하겠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미국도. 왜냐하면 아직 신재생으로 완전히 전환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산업, 화석연료에 관련된 인프라도 어느 정도는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주에 대한 그 워렌 버핏의 투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에 하나는 전력망 관련된 글로벌 전력망. 이거는 이제 앞에 말한 모든 에너지들이 다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력이 어디는 풍성하고 어디는 없는데 그다음에 어디는 전력을 일으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만 보면 많이 사용하는 곳이 생산에 더 돈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서부 동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중부는 사막 지역 같은데 뭐 라스베가스 막 이런 데들은 막 풍력부터 시작해서 태양광부터 엄청 단가를 낮게 생산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적어가지고 다 버리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싸게 생산한 거를 보관해서 운송해가지고 많이 쓰는 데서 쓸 수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관하고 운송하는 기술. 이게 전력망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ESS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수소로 인한 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글로벌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섹터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섹터 ETF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타이밍을 따져서 이게 금리가 반전될 거냐 말 거냐 변화가 있을 거냐 말 거냐 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지금은 2023년은 급격한 변화의 이전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은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와, 대표님 처음에 그 매크로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섹터에서 개별 종목까지 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그 요즘에 너무 이슈가 많고 또 복잡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너무 많고 주식만 하다가 갑자기 채권 나오니까 또 채권은 뭐지 또 막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 크레딧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지 또 들여다보게 되고 그게 또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도 터지니까 너무 복잡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한 큐에 이해할 수 있는 큰 렌즈를 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입니다. 예, 대표님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좋은 내용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틀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강력할지 몰랐고 뭐 여러 가지 면들에 죄송한 면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고 해도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드려 왔어요. 지금도 계속 그랬던 거니까 뭐 제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서는 아니지만 늘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실망해서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위기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오랫동안 견딘 사람들이 열매가 돌아올 때 시장에 없다는 거. 대부분 다 마지막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지쳐서
혹은 또 너무 빨리 이제 극단적으로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래서 그냥 견딜 수 없게 되면서 다 정리하고 나가버리는 상처만 남은 그런 것들이 가기가 쉬워서 너무 어려운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터널의 거의 끝에 와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갔던 흐름을 적어도 되돌리는 흐름이 일정 부분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내려놓고 정리하시지 말고 뭐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갖고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셨다면 뭐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거라면 시기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시 바라보고 재편하는 작업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 하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매번 자꾸 갈아타면서 계속 이제 열매를 따지는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유튜브 방송들이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를 보고 이제 막 진입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금융시장은 지나간 30년이 좀 이제 앞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간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변화를 읽고 그 변화에 제대로 순응하고 그 변화를 앞서가는 기업들을 찾는 게 또 투자의 재미고 그거에는 굉장히 좋은 또 대가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그래서 뭐 어떤 게 좋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먼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 읽어 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결국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힘을 내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저는 이런 말씀이고 힘내십시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머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